지금 한반도가 만주까지 뻗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나라조차 함부로 못 건드릴 거대 제국이 말이죠. 그 운명을 가른 건 단 한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김춘추. 신라가 낳은 최고의 외교가였죠. 642년 그는 적국 고구려 평양 땅을 직접 밟았습니다. 근데 그는 왜 끝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을까요? 이 영상에서 만약 김춘추와 연개소문이 손잡았다면 한반도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때는 7세기 중반. 한반도는 피로 물들어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의 목을 노리던 시대였습니다. 북쪽엔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고구려가 있었고요. 만주벌판부터 한강까지 호령하던 북방의 강자였죠. 남쪽엔 백제가 사비성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엔 가장 약한 신라가 웅크리고 있었고요. 국력으로 따지면 신라는 늘 변방의 최약체였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에 사방으로 시달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642년 신라의 청천 병력이 떨어집니다. 백제 의자왕이 신라의 요충지 대야성을 친 거였죠. 대야성은 신라 서부 방어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 수도 경주까지 길이 뻥 뚫리는 거였죠. 그리고 그 성에서 한 여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바로 김춘추의 사랑하는 딸 고타소였습니다. 김춘추는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댄 채 사람이 지나가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슴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죠. 이대로 신라가 무너지면 자신도 끝이라 직감했거든요. 김춘추는 결단합니다. 외부의 힘을 빌리기로요? 근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선택지는 두 곳, 북쪽 고구려와 바다 건너 당나라. 처음 그가 향한 곳은 놀랍게도 평양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 고구려의 수도로 직접 들어간 거죠. 신들린 외교가 김춘추의 진면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를 맞은 사람은 천하의 연개소문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절대자였죠. 1년 전 영유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잡은 사내였습니다. 그의 허리엔 칼이 5자루나 늘 채워져 있었다죠. 야사에 따르면 그가 지나가면 신하들이 무릎 꿇었다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인물 앞에 김춘추가 선 거였죠.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웠습니다. 허수아비 왕을 세워두고 실권은 자신이 쥔 거죠. 김춘추는 그 앞에서 무릎 꿇는 대신 거래를 제안합니다. 백제를 함께 치자. 그게 김춘추의 카드였죠. 신라가 길을 열 테니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달라. 그러면 신라는 영원한 동맹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연개소문의 입에서 나온 답은 충격이었습니다. 동맹은 좋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 그가 말했죠. 옛 고구려 땅인 한강 유역을 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중령 이북 땅 전부를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였죠. 그 땅은 신라가 진흥왕 때 피땀으로 차지한 곳이었습니다. 신라 입장에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토였죠. 김춘추는 거절했고 연개소문은 그를 가둬버립니다. 꼼짝없이 평양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거죠. 야사엔 이때 김유신이 결사대 1만을 모았다고 합니다. 친구를 구하러 평양까지 쳐들어가려 했다는 거죠. 결국 김춘추는 뇌물과 기지로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정사 그대로의 결말이었죠. 그리고 김춘추는 결국 당나라로 발길을 돌립니다. 당태종 앞에 무릎 꿇고 동맹을 얻어내죠. 이것이 그 유명한 나당연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다른 길은 정말 없었을까요? 만약 김춘추가 한강 유역을 양보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연개소문이 좀 더 유연했다면 말이죠. 역사의 시계를 그 평양회담장으로 돌려봅시다. 642년의 그 밤, 또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칩시다. 김춘추가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 이북은 드리겠소. 단 함께 당을 막아주시오. 연개소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도 알았거든요. 당태종이 이미 고구려 침공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요. 실제로 644년 당태종은 30만 대군을 동원합니다. 고구려는 거대한 당과 홀로 맞서야 할 처지였죠. 이때 신라가 등 뒤에서 백제까지 견제해준다면? 연개소문에겐 천금 같은 기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김춘추의 손을 잡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사람이 평양 비밀회의실에서 도장을 찍습니다.
역사책에 없는 또 하나의 동맹이 탄생한 거죠. 우린 이걸 가칭열화 동맹이라 부르겠습니다. 한쪽엔 나당연합, 다른 한쪽엔 열화동맹이 가능했죠. 이제 한반도 정세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됩니다. 백제는 위아래로 협공당하는 신세가 되죠. 북쪽에선 고구려의 철기병이 압록강을 넘어옵니다. 남쪽에선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정예가 진군하고요. 백제 의자왕은 사방이 막힌 형국이 됐을 겁니다. 그가 자랑하던 5만 군사로는 두 강대국을 못 막죠. 실제 역사에서 백제는 660년에 무너졌습니다. 열화 동맹 시나리오에선 더 빨리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죠. 650년대 초에 이미 백제는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진짜 흥미진진한 건 그 다음 무대였습니다. 당나라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었거든요. 장태종은 645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는 안시성에서 처참히 패하죠. 양만춘이라는 작은 성주에게 한 방 맞은 거였습니다. 야사엔 태종의 한쪽 눈을 활로 맞췄다는 얘기도 있죠. 정사에는 없지만 민간에선 오래도록 회자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고구려는 혼자서도 당을 막아낸 강군이었죠. 거기에 신라까지 등 뒤에서 보급을 책임진다면요? 고구려군은 더 이상 후방 걱정 없이 싸울 수 있죠. 신라는 수군과 군량을 끝없이 북으로 보냈을 겁니다. 양국이 손잡고 대당방어 전선을 형성하는 그림이죠. 압록강에서 요동까지 거대한 방어선이 펼쳐집니다. 장태종은 결국 2번, 3번 침공에도 실패합니다. 실제로 그는 죽기 전까지 고구려 정복을 못 이뤘죠. 야사에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고구려를 입에 올렸다 합니다. 다시는 동방을 건들지 말라고 후손에게 남겼다는 거죠. 열화동맹 시나리오에선 이 패배가 더 결정적이 됩니다. 당은 한반도 진출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 당 인구 5천만의 열화는 1천만 정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당이 압도적이었지만 지형이 달랐죠. 압록강과 유동의 산악 지형은 대륙군에겐 지옥이었습니다. 거기에 양국이 손잡으면 당은 답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한반도엔 강력한 두 나라만 남게 됩니다. 고구려와 신라, 둘이 백제 영토를 나눠 가졌죠. 처음엔 두 나라 사이에 묘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근데 권력은 두 호랑이를 한 산에 두지 않는 법이죠. 균열은 의외로 한강 유역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신라가 한강을 양보했지만 백성들은 반발했죠. 한강은 진흥왕, 이래 신라의 자존심이었거든요. 이때 김춘추의 외교력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그는 통일 대신 연방체제라는 카드를 던집니다. 고구려를 종주국으로. 신라가 자치를 갖는 구조였죠.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연합왕국 같은 모델입니다. 명예소문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라가 너무 강했거든요. 통일 직전 신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김유신의 정예 화랑이 5만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죠. 북의 보장왕, 남의 김춘추가 공존하는 체제가 됩니다. 사실상 두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림이죠. 이걸 우린 가칭 대고구려 연방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영토는 어디까지 뻗었을까요? 상상해보시죠. 북으로는 송화강 넘어 만주벌판 전체였습니다. 남으로는 한반도 끝, 부산 앞바다까지 닿았죠. 동서로는 동해부터 요하까지. 어마어마한 영역이었습니다. 오늘날 남한 면적의 거의 5배에 달했을 겁니다. 당 입장에선 가시 같은 거대 이웃이 생긴 셈이죠. 그래서 당은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화해 아니면 우회. 측면을 노려 거란이나 돌고를 자극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대고구려 연방은 그 북방민족과도 잘 지냈습니다. 원래 고구려는 거란과 말갈을 휘하에 거느렸거든요. 말갈 부족이 고구려, 깃발 아래 모이는 그림이었죠. 결국 당은 한반도 진출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실제 역사에선 당이 안동도 오보를 평양에 세웠죠. 신라 땅 일부까지도 자기 속주로 삼으려 했고요. 이게 우리가 잊고 있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나당 연합의 진짜 결과는 한반도의 당화였거든요. 신라가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을 몰아내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당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열화동맹 시나리오에선 이런 위험 자체가 없었죠. 당은 한반도에 발도 들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럼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또 다른 그림입니다. 신라의 불교와 고구려의 도교가 융합됐을 겁니다. 고구려 벽화의 웅장함과 신라 석탑의 정교함이 합쳐지죠. 어쩌면 경주가 아니라 평양에 더 큰 도시가 섰을 겁니다. 두 수도를 가진 거대 연방의 모습이었던 거죠. 북경, 남경처럼 평양과 경주가 짝을 이뤘을 거예요. 언어도 미묘하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과는 또 다른 운율이었겠죠. 야사를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거센 발음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의문이 한반도 전체에 퍼졌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부산 사람도 평양 사투리를 자연스레 썼겠죠. 민족 정체성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우린 신라계가 아니라 고구려계 후예로 자부했을 거예요. 만주 벌판을 우리 땅으로 당연하게 여겼겠죠. 백두산은 변방이 아니라 영토 한복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발해 문제였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죠. 하지만 신라와 끝까지 갈등하다 사라졌습니다. 열화동맹의 시나리오에선 발해라는 분단 자체가 없었죠. 처음부터 만주는 우리 영토 안에 있었으니까요. 거란과 여진의 침략에도 더 강하게 맞섰을 겁니다. 고려, 조선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어쩌면 임진왜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 연방이 일본을 압도하는 위치에 있었을 테니까요.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 중심이 아니라 다극화됐을 겁니다. 한반도가 단순한 변방이 아닌 중심축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가 통째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와 통합대제국, 그 격차는 엄청났을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김춘추의 한 번의 결단으로 흘러갔으니까요. 그는 한강을 포기할 수 없었고 당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라는 통일했지만 만주를 잃었죠. 오늘날 우리가 만주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결단이 천년의 운명을 바꾼 셈이었죠. 만약 그날 김춘추가 한강을 양보했더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김춘추의 그 선택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늦은 밤 역사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로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